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딘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평범한 주택가, 평범한 아파트, 그리고 평범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반쯤 졸던 그런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그 평범한 밤이 끝날 무렵 딱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딱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와 그의 처제. 조용하고 어둑한 거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아파트 복도 너머로 이따금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부 한 번만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지기 직전인 것 같은 그런 떨림이. 형부인 그는 멍하니 처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이 부탁을 들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처제의 삶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처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비밀. 혼자 짊어지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 형부에게만 털어놓은 진심. 그날 밤의 선택은 결국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3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바람이 쌀쌀했고 겨울이라고 하기엔 햇볕이 제법 따뜻했습니다. 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애매한 계절의 하루였어요. 김준혁 36살. 중견 IT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 이름은 최지은, 그리고 둘 사이에는 6살 된 딸 아이가 있어요. 세 식구가 서울 외곽의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제사가 있으니 오라는 거였어요. 준혁은 솔직히 말하면 좀 피곤하긴 했습니다. 주중 내내 야근을 했고 금요일에는 회식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이 준혁을 유독 챙겨주는 분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지은도 특별히 반기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챙겨야 한다는 표정으로 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나섰습니다. 처갓집은 준혁네 아파트에서 차로 30분쯤 걸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 안에 3층 계단을 올라가면 항상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장모님이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 제사 때마다 종류도 많고 양도 넉넉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제일 먼저 보인 건 처제였습니다. 최서연 29살. 지은보다 6살 어린 막내딸이었어요. 키가 좀 있는 편이고 눈이 크고 말할 때 목소리가 낮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차갑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내성적인 편이고 낯을 가리는 거예요. 준혁하고는 7년째 형부 처제 사이니까 이제는 서로 제법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특별히 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명절에 보고 가족 모임에 보고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서연이 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했고 준혁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오늘도 일찍 왔네. 그냥 일찍 왔어요. 짧게 대답하고 서연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좀 힘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준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서연이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는 것도 그냥 요즘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준혁아 왔어? 어서 와. 많이 피곤하지? 아닙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들어와. 서연아, 형부 자리 좀 챙겨줘라. 장모님은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65이신데 허리도 곱고 음식도 혼자 다 차리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다만 장인 어른이 3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시다 보니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유독 밝아지신다는 걸 준혁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사를 먼저 지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잡채, 전, 갈비찜, 나물 여러 가지가 올라왔고 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기부터 집었어요.
지은은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준혁은 맞은편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끔 딸 아이 떨어진 것 집어주고 가끔 장모님 질문에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주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모님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회사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얼굴이 좀 야윈 것 같던데.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지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가 맨날 저래 엄마. 다 괜찮다고 하고 혼자 다 끌어안고 있어.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고 화제는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녁을 먹은 뒤 장모님과 지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딸 아이와 함께 앉아 TV를 봤습니다. 서연은 식탁 옆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준혁이 보기에는 뭔가 화면을 보는 건지 그냥 들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딸 아이가 어느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지은과 장모님이 소파에서 쉬다가 장모님이 먼저 주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어요. 애들 늦었는데 일찍들 자거라. 서연이 너도 자고 가든가. 저 집에 갈게요 엄마. 혼자 사는 집에 가봤자 뭐가 있다고. 그냥 여기서 자. 괜찮아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장모님이 잠자리에 드신 뒤 지은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나 먼저 들어가서 누울게. 딸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가봐. 나 좀 이따 들어갈게. 지은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혁과 서연만 남았어요. 준혁은 TV를 틀었습니다. 밤 뉴스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살짝 나른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혁이 막 눈을 완전히 감으려는 찰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부.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응? 왜?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꼭 쥔 채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요. 짧고 작은 그 말. 준혁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이요? 뭘 한 번만이라는 거지? 그런데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을 못 잤거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준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던 자세에서 똑바로 앉는 데까지 겨우 몇 초였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달라졌고 거실이 달라졌고 서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혁이 천천히 불렀어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아직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나 봐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거뭇하게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이 여위었어요. 오늘 저녁에 밥도 별로 못 먹는 것 같더니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뭘 들어달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 서연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형부가 화 안 낼 것 같아서요. 화낼 일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한테는 못하겠고 엄마한테는 더 못하겠고.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은에게도 장모님에게도 못할 이야기. 그게 뭘까요? 처갓집 식구들을 7년째 보면서 준혁은 이 가족이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각자 나름대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은 늘 조금 혼자 있는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언니인 지은은 활달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반면에 서연은 뭘 생각하는지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일단 말해봐.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들을게. 서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형부, 저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말은 준혁의 심장을 한번 묵직하게 쳤습니다. 위험한 상황. 그게 어떤 의미인지 준혁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가벼운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어디 아파?
아니면 누가? 사람이요. 서연이 말했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아봐. 거기 의자 말고 여기 소파 쪽으로 와봐. 서연이 일어나서 소파 끝쪽에 앉았습니다. 준혁과는 한 자리쯤 거리를 두고요. 천천히 해. 아무 데서부터나. 서연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시간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복도에서 이따금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1년 좀 넘었어요. 사귄 사람이 있는데. 응.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는 무언가 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줄 알았다는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니까요. 근데요, 형부.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저를 가두기 시작했어요. 가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혁은 처음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통제한다든가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그런 의미일 거라고요. 하지만 서연이 이어서 한 말은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락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하고 밤에 자기 전에 연락하고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랑 있는지. 저는 그게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관심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락을 바로 안 받으면요. 업무 중이어서 못 받은 건데 그게 무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과하면 넘어갔는데 점점 사과를 해도 안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밤새 문자가 와요. 왜 안 받았냐고,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고, 나를 버리려는 거 아니냐고. 서연이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는 제 친구들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만나러 갈 때 같이 가겠다고도 했고 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만나도 된다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사이 안 좋아질까 봐 들어줬어요. 친구들은 뭐래? 그 이후로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만나면 문자가 쏟아지니까 만나는 게 더 피곤해졌거든요. 준혁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왜? 그 한 글자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헤어지려고 했어요. 여러 번. 근데? 헤어지자고 하면 협박을 해요, 형부. 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협박? 제 사진이 있다고. 지워달라고 했는데 지웠다고 해놓고 안 지웠을 수도 있다고. 가족한테 다 보내겠다고. 회사에도 보내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못 헤어지고 있어요. 헤어지자고 하면 진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실제로 제 직장 앞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저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몇 달 전 일이에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7년째 처갓집 가족으로 지내면서 명절마다 얼굴 보고 가끔 가족 채팅방에서 이모티콘도 주고받으면서 서연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서연이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형부한테 말하는 거야? 네. 왜 하필 나한테? 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형부가 화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언니는 알면 바로 그 사람한테 달려갈 거예요. 엄마는 걱정하시다가 쓰러지실 것 같고. 근데 형부는 그냥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어딘가 아팠습니다. 화내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줄 것 같아서. 그 판단 자체가 서연이 얼마나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네.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게 지금 이 얘기?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형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준혁은 그 순간 다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요? 저녁 내내 가족들 사이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딱 형부랑 단둘이 남겨진 그 찰나에 간신히 입을 연 거예요. 얘기 좀 더 해봐.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언제부터 사귄 거야? 서연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강민준이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4살 많고 33이에요. 처음 만난 건 1년 반 전이고 본격적으로 사귄 건 1년 됐어요. 어떻게 만났어? 지인 소개요. 친구 오빠가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서연이 그 말을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상하고 다정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했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 사귄 지 서너 달쯤 됐을 때부터요.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왜 나 없이 가냐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라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어요. 그날 밤새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너 나 버리려는 거냐?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냐? 나 없이 왜 즐거운 거냐? 뭐 그런 내용들이요. 준혁은 미간이 좁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행은 결국 안 갔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못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왜냐고 물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 처음이었죠.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도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으면 어디 있었냐고 추궁하고 회식이 있으면 왜 회식을 가냐고 하고 야근을 하면 진짜 야근이냐고 하고 처음엔 일일이 설명했어요. 증명하려고 했어요. 사진도 보내고 회사 동료들이랑 찍은 사진도 보내고. 그러면 믿었어? 아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할수록 더 요구했어요. 사진 보내면 그 자리에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없으면 없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뭘 해도 의심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덜 만나고 회식도 빠지고 야근도 최대한 안 하고. 준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서연아, 그거 알아? 그게 통제야. 알아요. 알면서 왜?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는요, 형부.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선물도 많이 하고 데이트 계획도 항상 완벽하게 짜오고. 근데 저는 그걸 진심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그러다가 집착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미 제가 이 사람한테 많이 기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성격 문제인가 보다.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되겠지 했어요. 맞춰주면 나아졌어? 아니요. 더 심해졌지. 네. 준혁은 말없이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은 눈, 여윈 뺨, 입술을 꼭 다문 표정.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을까요? 협박 얘기 좀 더 해봐. 사진이라고 했는데. 서연이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귀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냥 저희 사이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밀한 사진? 네.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지웠다고 했어요. 근데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사진이 있다고 해요. 다 보내겠다고. 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회사에도.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연한테가 아니라 그 남자한테. 그 협박이 몇 번이나 됐어? 5번이요.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마다요. 5번. 그 말에 준혁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온 건지를 느꼈어요. 준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내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딸 아이는 그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준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서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민준. 33. 직업은 서연 말로는 영업직이라고 했어요. 어디 다니는지는 서연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직을 자주 한다고 회사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얘기는 잘 안 하면서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 준혁은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뉴스에서도 보고 주변 얘기도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집착이나 질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지금 그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진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사람 앞에서 혼자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몇 가지를 쳐봤어요. 불법 촬영 협박 대응 방법, 데이트 폭력 신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피해자 보호기관. 화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떴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 정보들을 몰랐을 리는 없었어요.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사진을 유포할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두려웠겠죠. 그 두려움이 1년째 서연을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한테 말해야 하나.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지만 서연이 왜 형부한테 먼저 말했겠어요? 언니한테 말하면 달려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지은은. 일단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서연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혁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젯밤에 조심히 잘 들어갔지?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형부.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짧은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근데 형부, 제가 지금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해서요. 외출하면 어디 있냐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혁은 문자를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한다. 외출하면 연락이 온다. 자기 집에 사는데 자기 동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연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스토킹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문제는 신고를 하려면 서연이 움직여야 하고 서연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준혁은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준혁이 강민준을 직접 만나겠다는 생각을 한 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화가 나기는 했어요. 서연이 1년 동안 혼자 감당해 왔다는 것,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놨다는 것. 하지만 감정으로 달려가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서연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우선 더 알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그날 오후에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 어디 사는지 어디 다니는지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답장은 좀 늦게 왔어요. 서연도 몰래 답장하는 것 같았어요. 사는 곳은 알아요. 같이 있었던 적도 있어서. 회사는 지금은 어딘지 잘 몰라요. 명함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봐야 해요. 사진은 있어요. 같이 찍은 거요. 명함 찾아봐 줄 수 있어? 잠시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늦게 서연한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명함 사진이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의 영업팀 명함이었는데 거기 이름이 강민준이었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SNS를 뒤져봤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서 여러 명이 나왔지만 나이대와 직업 그리고 서연이 보내준 사진 속 얼굴을 대조해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었어요. 공개 계정이었는데 주로 자기 사진이나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였어요. 운동을 하는지 체격이 좋았고 사진 속 표정도 밝고 친근해 보였어요. 이걸 처음 본 서연이 왜 끌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게시물을 쭉 내려가다 보니 1년 반 전쯤에 여자 사진이 종종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였어요. 서연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남자 혼자 찍은 사진도 있고 맛집 사진이나 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여자 사진이 사라지고 게시물 자체가 뜸해졌어요. 그 타이밍이 서연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 여자로 보이는 사람의 계정을 찾았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 계정에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준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처제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이틀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 답장을 받은 날 준혁은 퇴근길에 서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조용한 데서 받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잠깐만요. 잠시 후에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조금 더 작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이전에 사귄 여자 있는 거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찾아봤어. SNS에 있더라고. 혹시 서연이 그 여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는 했어요. 자기가 많이 해줬는데 떠났다고.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의존하는 건가 했어요. 준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해봤어. 내가. 네. 미안,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혹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장이 왔어. 할 말이 있다고.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직 몰라. 만나봐야 알겠지. 근데 서연아,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도 비슷하게 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증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면 힘이 달라.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부, 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해야 해. 근데 무서워요. 신고하면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사진을. 서연아, 들어봐.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를 잡고 있는 건 그 공포 때문이야.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근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워져. 오히려 사진 유포하면 그게 더 심각한 범죄가 되거든. 그래도 무서운 거 알아? 당연히 무섭지. 근데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계속 무서운 거잖아. 서연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서연아, 나한테 말한 게 잘한 거야. 진짜로. 근데 이제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언니는요? 지은한테는 내가 결정해. 내가 강요하지 않을게. 근데 어느 시점에는 알려야 할 수 있어. 짧은 침묵. 알겠어요, 형부. 그 이전 여자 만나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 뭔가 더 알게 되면. 네. 그리고 서연아. 네. 버텨줘. 조금만 더.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밖 주차장이었는데 3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형부로서, 남자로서, 그리고 그냥 어른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강민준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이다현이었습니다. 나이는 27. 현재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반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DM으로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결국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첫 마디부터 다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러고 있구나 싶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진이 있었어요. 저도 협박을 받았고요. 저는 결국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찰 조사는 받았는데 처분은 기소유예였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고 사진 유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협박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 결과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도 신고하신 게 잘한 거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는 너무 지쳐 있어서 판단이 안 됐어요. 근데요, 제가 신고한 이후로 그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연락해 왔는데 변호사한테 연락하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끊겼거든요. 준혁이 그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그 사람 다현 씨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다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서연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 그 다음에는 조금씩 시작되는 통제. 연락을 강요하고 동선을 감시하고 친구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관계의 성격이 바뀌면서 내밀한 것들이 생기고. 헤어지려 하면 그걸 무기로 삼는 것. 이 사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현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한동안 있다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처제분이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뭔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다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현 씨 지금도 그 사람 관련해서 진술이나 증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어요? 처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다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턴이었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어가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 안에 서연이 지금 갇혀 있었어요. 이제 준혁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서연과 더 깊이 얘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서연과 만나야 했습니다. 강민준의 감시망을 피해서 서연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강민준은 서연의 거의 모든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는 문자, 출근길에 어디쯤 있냐는 문자, 점심 먹을 때 뭐 먹냐는 문자, 퇴근할 때 지금 어디 있냐는 문자, 집에 와서 뭐 하냐는 문자. 서연이 직접 세어봤더니 하루에 보내오는 문자가 평균 4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주고받는 거 포함하면요. 그리고 서연이 답장을 늦게 하면 그 다음 문자는 달라졌어요. 다정함이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찬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안 받았냐, 누구랑 있냐, 숨기는 거 있냐. 그 패턴을 서연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바로 답장을 했어요. 그게 제일 싸우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강민준이 원하는 거였어요. 서연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준혁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장이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서연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는 건 어떨까요? 강민준이 거기까지 따라올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낮에는. 준혁이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연아, 나 이번 주에 그쪽 동네에 볼 일이 있는데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서연의 답장이 왔어요. 그쪽에 볼 일이요? 응, 그쪽 거래처가 있어서.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잠시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수요일 12시에 회사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어서 짧은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형부, 저 지금 그 사람한테 형부랑 점심 먹는다고 말해야 해요. 말 안 하면 나중에 위치 확인할 수도 있어서. 준혁은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도 돼. 숨길 거 없어. 수요일이 됐습니다. 서연은 회사 앞에 나와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준혁이 가까이 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밝게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형부, 많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둘이 근처 작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현 씨 얘기 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가 문자로 대략은 알려줬잖아요. 저도 그랬겠구나 싶었어요. 그 전 여자도. 어때 들으니까? 서연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게 더 분명해진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저는 그냥 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 말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준혁은 쉽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서연아, 신고하는 거 생각해봤어? 계속 생각해요. 근데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형부. 화면에는 강민준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준혁이 읽어봤습니다. 너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어디 가든 내가 다 알 수 있어. 내 언니 연락처 아는 거 알잖아. 착하게 있어.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그것들이 가진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거 다 캡처해뒀어? 네. 이것만 해도 증거가 돼. 스토킹 협박으로. 그래도 움직여도 돼요? 진짜로?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 서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혁은 서연의 눈에서 뭔가 달라진 걸 봤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어요.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형부, 저 신고하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옆에 있어줄 수 있냐는 질문. 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있을게. 그 말이 서연에게 어떤 의미인지 준혁은 어렴풋이 알았어요. 지금 서연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해결사가 아니었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적의 형부도 아니었고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줄 사람. 문자 한 통에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사람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둘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서연이 그동안 캡처해둔 문자들, 위협적인 발언들, 직장 앞에 나타났던 날의 기억. 가능하면 날짜와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상담 기관을 먼저 찾는 거였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 과정 자체가 훨씬 수월하다는 걸 준혁이 알아봤거든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데 있어. 24시간 운영하고 피해 상담부터 지원 연결까지 다 해줘. 전화해도 돼요? 통화 내역이. 핸드폰 말고 공중전화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 아니면 온라인 채팅 상담도 있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한테는 언제 말해요? 준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신고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말하면 지은이가 감정적으로 먼저 달려갈 것 같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서연이가 어떤 속도로 가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해. 지은이 페이스에 맞춰서 너가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 서연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는요? 응? 형부는 왜 이렇게 신경 써줘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를 말로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준혁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사실 단순한 거였어요. 처제잖아. 그 말을 들은 서연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형부. 밥이나 먹어. 밥 잘 먹어야 힘이 생기지.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헤어지면서 준혁은 서연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연아, 강민준이 연락 왔을 때 평소대로 대응해. 뭔가 바꾸면 감지할 수 있어. 준비되기 전까지는 평소대로. 네. 근데 무슨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시간 안 봐도 돼. 알겠어요. 서연이 회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저 작은 어깨가 그 무게를 얼마나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혁은 지은과 밥을 먹었습니다. 딸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자랑했고 지은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혁은 상위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은한테 말해야 하나. 지은은 준혁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밥을 먹고 나서 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긴. 밥 먹는 내내 딴 데 가 있었잖아. 준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사 일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 큰일은 아니야. 지은이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혁이 회사 일을 잘 얘기 안 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잘 버텨줄 수 있을까? 혼자 있는 집에서 강민준의 문자를 받으면서 평소처럼 대응해야 하는 그 외줄 위를. 서연이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준혁은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한테서였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아?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형부, 저 지금 좀 무서워요. 준혁이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지금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에? 네. 방금 인터폰이 울렸어요.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CCTV로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문 잠갔어? 네. 근데 계속 있어요. 안 가요.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주소 문자로 보내줄 수 있어? 형부가 오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직접 가는 게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신고요? 서연아, 지금이야. 집 앞에 나타난 거 이거 스토킹이야. 현행범이야. 지금 112 눌러. 그러면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알려지면 어때? 서연아,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 서연이 다시 침묵했어요.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서연의 일이고 서연이 선택해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어요. 형부, 112 누를게요. 응. 빨리 눌러. 나한테 계속 연결해 놓고. 잠시 후에 전화기 너머로 또 다른 통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112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이 진행될수록 목소리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 앞에 헤어지자고 한 남자친구가 와서 안 가고 있어요. 위협적인 상황이고요. 주소는? 준혁은 전화기를 쥔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딱 이 순간을 서연이 오래 두려워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냈구나 싶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강민주는 그날 현장에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큰 소란은 없었어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 접근 금지를 경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신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뒤로 서연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강민준의 연락이 바뀌었어요. 이전처럼 다정한 척하는 문자 대신에 거칠고 위협적인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게 잘못됐다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서연은 그 문자들을 전부 캡처했어요. 이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강민주는 스스로 증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준혁이 서연에게 조언했던 대로 서연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했고 거기서 스마트 심센터의 피해자 지원 상담을 연결해줬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해줬고 서연은 처음으로 자기 상황이 어떤 법적 프레임 안에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스토킹 처벌법, 사이버 성폭력 처벌법, 피해자 보호 명령. 이름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나씩 이해하면서 서연은 뭔가 발판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지은에게 알리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먼저 꺼냈어요. 준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이제 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근데 형부가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준혁은 지은한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지은아, 서연이한테 좀 심각한 일이 있었어. 지은이 눈을 들었어요. 서연이? 무슨 일? 직접 들어봐야 해. 서연이가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어. 주말에 셋이 만났습니다. 딸 아이는 장모님 댁에 맡기고 세 사람이 집에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서연이 지은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지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준혁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에는 안타까움,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가 걱정할까봐. 걱정을 해야지. 걱정해야 하는 거잖아. 내 동생인데.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왜 혼자 다 감당했어? 혼자 감당할 게 아니잖아.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을 못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형부가 끼어들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과 서연이 마주보는 시간이었어요. 지은이 한참 울다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알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식 신고는 그로부터 2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이 준비를 충분히 한 뒤였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사가 동행했어요. 지은도 같이 갔습니다. 준혁은 그날 경찰서 앞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지은이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2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나왔을 때 서연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지쳐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가벼워진 것도 같았어요. 지은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같이 진술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겠죠. 셋이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어땠어?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는 게. 근데?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속이 좀 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조사 들어간다고 했어요. 스토킹 혐의랑 협박 혐의랑. 다현 씨가 진술서 써준다고 했고요. 이다현. 그녀가 써준 진술서가 이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강민준의 행위가 한 번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됐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민준의 핸드폰도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의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현의 사진도 여전히 있었고 서연도 몰랐던 또 다른 여자의 사진도 있었어요. 강민준은 그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있었고 그게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무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네요. 응. 그러면 저 때문에 신고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저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된 거예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말을 꺼냈기 때문이야. 서연이가 첫 번째였어.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형부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서연이가 한 거야. 지은이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준혁한테 눈짓을 했어요. 아는 눈짓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눈짓이요. 준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강민준은 결국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서연에게는 임시보호 조치가 취해졌어요. 길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벚꽃이 피고 졌고 아카시아 향이 동네 골목에 퍼졌어요. 서연은 그 향을 맡으면서 작년 이맘때 이 향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스쳐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작년 봄에도 꽃이 피었겠죠. 향기도 났겠죠. 근데 서연은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부터 확인해야 했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면서 맞춰야 했고 잠들기 전에도 문자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다 달랐어요.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고 서연은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진술을 다시 해야 했어요.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언니 지은이 있었고 형부 준혁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일을 먼저 겪었던 이다현이 있었어요. 다현과 서연은 그 사건을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게 됐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이상하게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것을 겪었다는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형부 집에 들렀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언니 지은이 주말에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딸 아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졸랐다는 거였어요. 저녁을 먹고 딸 아이가 잠들고 나서 서연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처음에 한 번만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 그때 말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얼마나 버릴까 뭐라고 시작하지. 그날 저녁 내내 거실에서 타이밍만 봤어요. 엄마 들어가고 언니 들어가고 형부만 남았을 때 이제 안 말하면 또 혼자 가는 거다 싶어서. 잘 말했어. 근데 형부가 화 안 낸 게 맞았어요. 준혁이 피식 웃었어요. 내가 뭐 화낼 게 있어. 처음에 그게 걱정됐어요. 말하면 형부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할 것 같고. 근데 형부는 그냥 들어줬잖아요. 판단 안 하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잘했다고 뭐 그런 말들. 서연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형부, 저 요즘 잠을 잘 자요. 그래? 한 달 전부터요. 전에는 자다가 문자 소리에 깨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핸드폰 뒤집어 놓고 자도 꼭 새벽에 한 번씩 깼거든요. 그 시간에 와 있나 봐야 하는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자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다. 감사해요, 형부. 진짜로. 지은이 주방에서 뭔가 챙기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서연 옆에 앉았어요. 요즘 좀 어때? 좋아지고 있어. 언니. 지은이 서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다행이다. 셋이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봄밤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 평범한 장면이 준혁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에 대한 법원 판결은 그해 가을에 내려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형량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다현도 서연도 처음에는 그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미 압수됐고 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한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트라우마 관련 상담이었는데 처음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쌓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름이 생기면 감당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났어요.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연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고. 친구들은 물음표가 많은 눈으로 봤지만 그냥 받아줬어요. 오래된 친구들은 그런 거라는 걸 서연은 새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다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밥도 먹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가 됐어요. 지은은 한동안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눈치를 못 챈 것, 먼저 물어보지 못한 것. 서연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서연이 말했어요. 언니, 내가 숨긴 거야. 언니가 눈치를 못 챈 게 아니야. 지은이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잘못한 거 없어. 나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그 사람이 한 거야. 서연이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서연이 많이 회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모님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전부 말씀드렸을 때 장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서연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연아,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냐. 엄마가 그렇게 약해 보였냐. 서연이 그 말에 한참 울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준혁은 왜 그랬을까요? 처제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다현을 찾아내고 서연 곁에 있어줬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처제였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명절에 어색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밤에 누군가 조용히 말을 꺼낼 때 그냥 듣는 거예요. 판단 없이 조건 없이. 그게 가족이니까. 서연이 혼자 사는 집에 작은 화분을 들였어요.
허브 종류였는데 이름은 로즈마리였습니다. 관리하기 어렵지 않고 향도 좋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게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커튼을 열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봐요. 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어요. 어제 먹은 음식 사진이에요. 형부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어요. 딸 아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서연이 답장을 씁니다. 나도 보고 싶다고 전해줘요. 창밖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서연은 그 풍경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서연의 일부가 됐고 평생 거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서연의 전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밤에 그 평범함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이야기는 그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